자, 전 시간에 투자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약간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데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알아보겠습니다. 어림셈법이라는 것은 어림 잡아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겠다 그런 얘기고 특정 비율 가지고 분석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알아보는데 이런 것들은 중요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최소한 한 문제는 물어봅니다. 한 문제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은 가정을 약간 불합리한 가정을 일단 두 가지를 합니다. 일단 어떤 가정 하냐면 일단은 얘네들은 처분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처분하지 않는다 가정하고 두 번째는요. 이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똑같은 소득이. 그래서 투자액하고 그냥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겁니다. 투자액하고 한 해의 소득. 그러면 자, 투자액은 똑같은데 소득이 큰 놈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투자액하고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면서 투자액은 똑같다면 소득이 큰 놈을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소득이 똑같다면 적게 투자된 거 있죠. 요걸 선택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요걸 좀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자, 계산하는데 여기서 이제 뭘 좀 알아야 되냐면 일단은 여기 순영업소득까지 여기까지 순영업소득까지는 여기까지 소득은 여기서부터는 은행이 여기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소득은 내가 가져갈 소득과 누가요? 은행이 가져갈 소득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하고 비교할 때는 총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총 투자액이 뭐냐면 내 돈 투자액과 은행에서 빌린 거 합친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총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는 은행이 여기서 가져갔죠. 그러니까 순전히 내가 가져갈 돈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세금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얘들하고 소득하고 비교할 때는요, 자,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내 돈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지분 투자액. 이렇게 해서 비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는 이제 어림셈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림 잡아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림셈법이다. 그러니까, 그 100만원짜리, 만원짜리가 한 요 정도 있는데, 자, 하나하나 다 세보는 게 아니라, 대충 봤을 때 한 300만원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걸요. 어림셈법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림셈법에는 크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걸 의외로 이게 박스를 좀 작성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의외로 좀 하다 보면 좀 할만합니다. 이것도. 여기는요, 승수법이라는 게 있고, 승수법. 그 다음에 얘는요,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률법. 그래서 승수법은 뭔지 모르겠지만, 밑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밑으로 소득이 들어갑니다. 무슨 소득인지 모르겠지만 소득이 들어가고 위에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투자액이 들어오는 겁니다. 투자액. 그러다 보니까 소득은 클수록 좋겠죠. 그리고 투자액은요. 작게 투자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얘는 비율 자체가 작을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몇 배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걸요. 승수법이라는 거고 얘는요. 거꾸로 한 겁니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뒤집어 놓은 거. 그래서 밑으로 뭐가 들어가요? 투자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투자액. 그 다음 위로는요, 소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작게 투자해서 큰 소득 얻는 게 좋겠죠? 투자액은 작을수록 좋고, 소득은요, 클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은 높을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수익률은. 그래서 요거를 박스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좀 하다 보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이렇게 박스를 네 가지 그린다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요거는 조소득을 얘기하고 얘는요 순영업소득, 얘는요 세전 현금수지, 얘는요 세후 현금수지. 이렇게. 자, 요거 네 가지. 자, 보겠습니다. 요 두 가지는 조소득이죠. 조소득. 그 다음에 얘는요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세전 현금수지, 얘는요 세후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네 가지 형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조소득 승수다. 조소득 승수라는 것은 밑으로 조소득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조소득이 들어가고 얘는요 순소득 승수법이라는 게 뭐냐면 밑으로 뭐가 들어가요? 순영업소득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은
조소득이나 순영업소득은 내가 가져갈 소득과 은행이 가져갈 소득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무슨 투자액을 집어넣으라고요? 총투자액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총투자액. 그래서 위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총투자액. 얘도 뭐라고요? 총투자액.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물론 주의할 게 있는데 만약에 이 조소득을 A 그러니까 얘를 계산했더니 A, B, C, D를 계산했더니 B가 가장 작다는 얘기죠. 작을수록 가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거 선택하기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A, B, C, D 계산하는데 얘는 A는 이걸 가능조소득 집어넣고 B는요 유효소득 집어넣고 이러면 대화인데요. 안 되겠죠? 똑같이 일치해야 됩니다. 얘를 유효소득 집어넣었으면 얘도 답을 하고요. 유효조소득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통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밑으로 뭐가 그런다고요? 세전 현금수지. 세전 현금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뭐라 할까요? 세후 현금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세전 현금수지 승수. 얘는요, 세후 현금수지 승수. 근데 얘네들은 은행이 가져간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 투자액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지분 투자액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지분 투자액. 근데 요거는 문제점이 있는 게 일단은 화폐 시간가치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방법에 따르면 A가 선택되는데 이 방법에 따르면 C가 선택되고 이상한 결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뭐 불합리한 방법인데 그래도 계략적으로 분석할 때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전부 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얘는 이건 조금 이따 뒤집을게요. 나머지만 먼저 뒤집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얘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순영업소득. 얘는요, 세전 현금수지. 얘는요, 세후 현금수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거꾸로 한 거니까 얘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총투자액. 얘는요, 지분투자액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분투자액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이름을 붙여볼게요. 얘는 일단은 이제 지금부터 투자론에서는 뭐 종합수익률, 종합환원율, 종합배당률, 총투자수익률 이런 표현 일단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투자액에 비해서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요 종합수익률, 종합환원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얘는요 세전수익률, 세전수익률 얘는요 세전현금수지 승수 예, 그 다음에 얘는요 세후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후 수익률, 세후 현금수지 승수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분 배당률이라는 용어도 자주 씁니다. 자주 쓴다는 얘기죠. 지분 배당률 이렇게. 왜냐하면 순영업소득에는 내 돈도 있고 은행 돈도 있죠. 여기서 은행 가져갈 뺀 거니까 순전히 내가 가져갈 돈을 얘기한다고 해서 여기 지분 배당률 이런 표 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라 한다고요? 그 자본 회수기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수기간. 그러니까 왜 회수기간이냐면 자, 보겠습니다. 만약에 10억 총 투자액이 10억인데 순영업소득이 매년 3억씩 들어온다 쳐볼게요. 매년 3억씩 들어온다. 자, 요거는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과정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10억을 투자했을 때 몇 년 만에 회수되나 보겠습니다. 몇 년이니까 1년, 2년, 3년, 3년은 더 걸리죠. 더 걸리는데 추가로 1억만 더 회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4년째 3억이나 들어오죠. 그러니까 3억 분의 1억, 3분의 1년 정도가 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33년, 이렇게는 3.333년 걸립니다. 근데 요거는 다행히도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과정하니까 순영업소득 3억 분의 총투자액 10억 이렇게 해주면 곧바로 3.33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자본 회수기간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거꾸로 뒤집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총투자액분의 자, 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예, 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얘기하는데 총투자액은 결국 부동산 가치대로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분의 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여기서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이 조소득이라는 자체가 아직 비용을 하나도 안 뺀 거죠. 비용도 하나도 안 빼는데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비 파는 가격은 2억 원을 어찌 팔았는데 그걸 가지고 수익률이 좋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비 파는 가격은 2억인데
비용이 10억 들어갔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수익률이 좋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해서 총자산 회전율이다 해서 조금 이따 하게 될 비율 분석법 있죠? 이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넘어간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자 어쨌거나 여기서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서 조순, 세전, 세후 순서에 따라서 조소득, 순소득, 세전, 세후 이렇게 해서 이 두 놈은요 뭐하고 비교한다고요? 총투자하고 비교한다. 얘는요 지분투자하고 비교한다. 이것만 잘 보시면 그래도 자 그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뭘 좀 알아볼까 하냐면 자 비율 분석법 알아보겠습니다. 비율 분석법은 요 세 가지는 자 거의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비율 분석 세 가지. 요건 어림셈법 알아봤고 이번엔요 비율 분석법 알아보겠습니다. 이쪽에 하는 게 나을겠네요. 자 지금까지는 어림셈법이고 얘는 이제 비율 분석법 특정 비율을 가지고 분석하겠다는 얘기죠. 비율. 요거는 자 너무 협소한 관계로 이쪽에서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비율 분석법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맨 먼저 이렇게 이거는 이제 대부 비율이다. 이렇게 대부 비율. 그 다음에 요거는요 부채 감당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채 감당률. 얘는요 채무 불이행률이다. 채무 불이행률이다. 그래서 요 그림이 뭐냐면 아까 이렇게 총 8억짜리 부동산인데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 부동산이 있는데 총 8억짜리 부동산인데 내 돈 투자액을 지분이다. 5억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은행에서 빌린 거는요 저당 투자액이다. 3억 투자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그 대부 비율은 이제 영어로 LTV 이렇게 얘기합니다. Loan to Value. 론이라는 게 뭐야? 자 대출액을 얘기합니다. to는 뭐뭐 대비, value는요 가치. 그래서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뭐라고요? 대부 비율이라는 겁니다. 대부 비율. 이거를 다른 말로 융자 비율 아니면 대출 비율 그 다음에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얼마라고? 8억이죠. 8억분의 대출액이 차지한 비율. 그러니까 8분의 3 이렇게 한 걸요. 대부 비율 하는 겁니다. 대부 비율. 근데 이제 이거 다 똑같은 용어인데 다만 요 용어는 다른 용어입니다. 뭐냐면 자 요거하고 다른 용어인데 요거는 부채 비율은 다른 용어입니다.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어떻게 하냐? 부채 비율 이렇게 계산하겠다입니다. 자 부채 비율은 자 요거 지분 투자액분의 저당 투자액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분의 이거 5분의 3 한 거 있죠? 요걸요 부채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 지분 투자액분의 저당 투자액 이렇게 한 걸요 부채 비율이다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가치에 비해서 돈 얼마 빌렸냐 하는 걸요 대부 비율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이렇게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겁니다. 부채 서비스액 나눈 거.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요거를 요거 나눈 거라는 얘기죠. 요거 나눈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순영업소득은 3,000원인데 이쪽에 쓸게요. 3,000원이고 부채 서비스는 1,000원이다. 그러면 3이죠. 3이라는 얘기는 돈 벌어서 빚을 갚고 남는다는 얘기죠. 돈 벌어서 빚을 갚고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순영업소득 1,000이고 부채 서비스 1,000원이다. 그러면 계산하면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돈 벌어서 가까스로 빚만 갚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순영업소득은 500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1,000원이다. 그러면 0.5라는 얘기죠. 그럼 1보다 작다는 얘기네요.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돈 벌어서 빚도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자, 부채 감당이 1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1보다 큰 거를만 빌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투자하는 사람들도 다 1보다 큰 대안을 자꾸 선택해야 됩니다. 작은 거 대안하면 망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엔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조소득분의 유효조소득 이것분의 그 다음에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한 비율. 자, 유효조소득분의 얘랑 얘가 차지한 비율이죠. 이걸 뭐라고요? 자, 채무불이행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률은 자, 예를 들어서
유효소득은 1,000원인데 얘는 10원밖에 안 되고 얘도 어디 갔어요? 얘는 영업경비 10원밖에 안 되고 서비스에도 1,00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돈 벌어서 경비 다 빼고 빚 다 갚았는데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남는 거죠. 이런 회사가 돈을 못 갚을 가능성 별로 없겠네요. 근데 유효소득은 1,000원인데 영업경비는 한 400원 되고 부채 서비스액은요 한 5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자, 돈 벌어서 경비 다 빼고 빚 다 갚고 났더니 남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죠.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럼 못 갚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효소득은 클수록 좋고 이런 것들은요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야지 자,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율 자체가 뭐라고요? 작을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작을수록.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이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왜 지워졌네요. 가능조소득이다. 가능조소득이다. 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전혀 무시한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기출 체크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재무 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조소득 혹은 총소득 똑같은 겁니다. 조소득 승수보다 크다. 이거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조소득 승수는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러면 동일한 투자액이라 쳐볼게요. 총 투자액이 1,000원이고 얘가 10,000원이고 얘도 10,000원이라 쳐볼게요. 총 투자액. 근데 아무래도 조소득은 순영업소득 크겠죠. 얘는 5,000원이고 얘는 얼마라고요? 2,000원이라 친다면 2,000원이 난다면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 얘는 2죠. 근데 얘는 얼마라고요?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동일한 투자액이 똑같다면 순소득 승수가 조소득 승수가 큰 겁니다. 이렇게 순소득 승수가 조소득 승수보다 크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투자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크다.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 해줘야 됩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랑 비교하는 건데 지분 투자액이 똑같이 1,000원이라 쳐볼게요. 얘도 얼마라고요? 1,000원인데 아무래도 세전 현금 수지가 여기서 세금 뺀 게 이거니까 얘가 얘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세전 현금 수지가 예를 들어 500원이라 쳐볼게요. 얘는 얼마라고? 200원이라 친다면 계산해 볼게요. 얘는 1,000원을 500원으로 하면 2가 되죠. 근데 얘는 얼마라고요? 1,000원 200원으로 하니까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동일한 투자액이 동일하다면 세후 현금 수지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틀린 겁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0.5라는 얘기죠. 그러면 돈 벌어서 빚도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담보 인정 비율 LTV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요. 투자자가 재무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돈 얼마를 빌려서 투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DTI는 좀 이따가 금융론에서 할 겁니다. DTI는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소득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론을 전부 다 마쳤고 곧바로 금융론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투자론은 한 5문제 정도 나오는데 자, 금융론은 오히려 더 많이 나옵니다. 요즘 들어 한 6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정확히 6문제라는 얘기는 아니고 6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성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융론은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과 그래도 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부동산 투자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지 우리는 뭐 동물적 감각으로 그냥 어느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다 막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 금융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과 그래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딜 볼까? 20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금융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부동산 금융이라는 표현 자체는 자금의 융통을 줄여서 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금의 융통 요걸 줄여서 가운데 자 따서 금융해줍니다. 근데 이 융통이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빌린다 할 때 융통한다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빌리는 것보다는 좀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한다면 자,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금의 조달, 이런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금의 조달. 그래서 한쪽은 자금을 조달해주고 상대방은요 자금을 조달받고 있죠. 이걸요 금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 우리 학자들은 이거 가능하면 유식하게 표현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융통을 줄임말로 이 학자들은 이제 유식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화폐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발생하는 독립적인 유통, 이걸 뭐라고요? 금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금융이라는 것은 화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화폐만의 수요 공급에 따라 자, 유통되는 독립적인 유통이 있죠? 이걸요 금융이라는 겁니다. 원래 화폐가 어떤 식으로 해서 탄생한 거냐면 아주 옛날에는 자, 이 물물교환 아닙니까? 물물교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악어를 한 마리 잡았는데 꽃갱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꽃갱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비로소 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번거롭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화폐가 생긴 겁니다. 화폐가 어떻게 했냐면 자, 그 악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누구한테 팔면 악어를 팔면 돈 생기죠. 그럼 돈을 갖고 있다가 지나가다가 누가 이제 꽃갱이 갖고 있으면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편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폐라는 게 원래 본연의 기능이 뭐냐면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개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거죠. 요게 이제 화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하나인데 여기서는 금융은 그게 아닙니다. 금융은 재화나 서비스의 개입 없이 화폐만의 수요 공급에 따른 독립적인 유통, 이걸요 금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걸요 금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누구냐 하면 자금의 얘는 뭐냐면 자, 이쪽으로 할게요. 자금의 자, 그 공급자다. 자금의 공급자라는 게 뭐냐면 자금이 돈 여유가 있는 자 생각할게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금의 수요자다. 돈이 꼭 필요로 한 자 있죠. 유자가 있는데 자, 둘이 친구입니다. 둘이 친구인데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갈비집 하려고 합니다.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갑이 7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1억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7천만 원이 없기 때문에 을한테 이제 둘이 친구니까 을아, 내가 지금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네가 한 3천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빌려달라, 이걸 뭐 대여해달라, 빌려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얘가 이제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빌려주면서 그 3천만 원에 대한 대가로 뭐 그 냉장고를 한 대 받거나 아니면 무슨 자동차 하나 받거나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돈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돈만 가는 걸 뭐라고요? 금융이라는 겁니다. 얘는 자금을 조달해주고 얘는요 조달받고 하는 걸요 금융이다. 근데 얘가 이럴 수도 있네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네요. 야, 을아, 내가 지금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네가 나는 7천만 원밖에 없다. 네가 한 3천만 원 정도를 출자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출자라는 표현 자체는 자본금의 형태로 대달라. 이 말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냥 동업 비스름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동업. 그래서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7대3 나눠 갖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손해가 생기면 7대3 나눠 갖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걸 일반적으로 하고요. 출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자,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친인척 간에라든가 아니면 친구지간에는 말로만 빌릴 수 있는 거고 말로만 출자할 수 있는 거죠. 아, 누나가 이제 뭐 무슨 인형뽑기 장사한다고 하길래 내가 이제 돈 좀 투자하면 누나가 이제 이익 생기면 나한테 일부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자, 이런 걸 다 말로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면 빌려줘야 안 빌려줘? 어떻게 빌려줍니까? 그리고 뭐 출자라면 출자도 안 할 수 있는 거죠. 뭐 당연히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뭐 담보도 잡혀야 되고 신용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증빙도 갖추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돈을 빌렸을 때는 이렇게 차용증서 이런 거 써줘야 되겠네요. 차용증서다. 자, 그래서 종이에다가 내가 3천만 원 빌렸으니까 언제까지 갚겠다. 그리고 이자는 얼마 정도 주겠다. 이렇게 종이에 써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이런 걸 다 차용증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할 때도 은행에다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도 뭔가 증빙을 갖춰야 되겠죠. 그게 이제 예금 통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장. 그래서 자, 거래 내역을 쭉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통장이다. 이런 것 일종의 답을 하고요. 차용증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자 받았을 때는 지분 증서다. 넓은 의미의 지분을 나타내는 증서를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지분 증서다. 이렇게. 자, 그래서 나는 7천만 원, 너는 3천만 원. 그래서 그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7대 3. 손해 나오면요 7대 3 까져나간다 하면서 기명 나열할 수 있죠. 이런 게 일종의 답을 하고요. 지분 증서입니다. 근데 요거를 유가증권의 형태로 발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유가증권. 그러니까 유가증권은 이렇게 예컨대 얘는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얘는요 주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채권이라는 것은 그 수표처럼 생긴 거 있죠. 이런 유가증권은 일단 뭐냐면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어떤 수표처럼 생기게 있는데 여기에 화폐적인 가치가 표창돼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금처럼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타인에게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요 유가증권이다. 그러니까 수표라든가 어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채권도 채권을 유가증권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채권이라 하는데 자,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한 100만 원 정도 빌리면서 100만 원. 자, 갑이 발행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겠네요. 갑이 발행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채권상에는 만기라는 게 있습니다. 만기는 언제 갚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 31일 날 갚겠다. 그리고 이자는 몇 달에 한 번씩 얼마씩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겠네요.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요? 채권이라는 겁니다. 채권. 근데 자, 이게 만기가 언제라고요? 2020년 12월 31일인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얘가 이자 받고 있다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만기 때 이제 돈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2019년도에 애가 이제 수술해야 돼서 돈이 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데 돈을 마련할 게 별로 없어서 애라 요걸 한번 팔아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병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얘한테 파는 겁니다. 갑이 발행하는 채권을 이제 병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자 100만 원 외에도 기간이 지났으면 이자까지 받아서 팔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자, 이 그 채권상에 있는 금액 그러니까 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이제 병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채권상에 있는 금액을 받을 권리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병이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이 2020년 12월 30일 나가서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채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채권을 아무나 발행할 수 있을래나요? 아무나.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컬러 프린터에다가 이 양식을 딱 갖춰서 이렇게 수표처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판다고 해서 지능한 사람이 그 안 살 뿐만 아니라 뭐 사지도 않겠죠.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막 돈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이걸 사요 안 사요? 안 사네요. 그리고 나는 금융시장을 교란시켰다는 이유로 이렇게 아무튼 깜빵 같은 거 가야 됩니다. 함부로 발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발행자가 공신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그 지하철공사라든가 토지주택공사 이런 거를 정부 투자기관 나오죠. 투자기관 요 정도에서 발행한 것을 공공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해서 공채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회사도 근데 특히 이제 국가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거 있죠. 특히 한국은행에서 자, 이 시중에 인플레가 너무 심하니까 이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사겠죠. 그러면 시중에 있는 화폐가 그 중앙정부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좀 잠재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통화안정증권 이렇게 하면서 발행하는 게 일종의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행하는 걸 국채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가 발행하는 걸 지자체의 재원을 조달하려고 발행하는 걸요. 지방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걸 따져부터 답을 하고요. 공채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회사도 이걸 발행할 수 있는데 회사도 자, 이 회사가 발행한 걸 회사채 줄여서요. 사채다 해줍니다. 사채. 근데 회사도 아무 회사나 이거 발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막 돈을 막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갑자기 망가거나 아니면은 외국으로 톡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발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의 공신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문에 매일매일 그 주가를 공시하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을 상장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장기업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그 순이익도 계속 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돈을 빌린 다음에 언제까지 갚겠다. 그리고 이자는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확정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어쨌거나 확정된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번에는 이 주권이라는 건 주식을 얘기합니다. 주식.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가 총 10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발행했는데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갑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들어가서 10주를 구입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10만 분의 10만큼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 30%만큼 어떤 식이라고요?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듯이 얘는 이제 주식 수대로 이제 주인의 지분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10만 분의 10만큼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가 장사가 잘해서 이익이 생겼다. 그럼 이익을 배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사 잘 되면 주인한테 줘야 되겠죠. 그래서 배당하려면 10만 분의 10만큼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자, 갑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애는 장사가 안 돼갖고 이익이 하나도 안 생겼다. 그러면 이 이익을 배당받을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실적 배당한다 해줍니다. 실적이 있어야 배당하는 거지. 실적이 없으면 배당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만약에 쫄딱 망했다. 그럼 쫄딱 망했으면 일단 갖고 있는 빚을 먼저 다 갚아야 됩니다. 은행 빚이라든가 사채를 발행했으면 이거 다 빼야 되고 외상값 안 준 거 있으면 갚아야 되고 종업원들 월급 안 준 거 있으면 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갖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자산을요 자녀재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자녀재산에 대해서 10만 분의 10만큼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것도 회사가 쫄딱 망해서 만원 이 빚 다 갖고 났더니 갈비집이 또 망했다는 얘기죠. 10,000원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거를 갑과 을이 가져가야 되겠네요. 7,000원, 얘는 얼마라고요? 3,000원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자 빚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000만 원의 빚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거는 갑과 을이 그 비율에 따라 나눠 갚아야 되는 겁니다. 나눠 갚아야 돼요. 근데 자 이 회사 볼게요. 이 회사가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00억이라는 빚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게 더 많은 겁니다. 기업이 망해갖고 빚도 다 못 갚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인들이 이거를 채워서 넣어야 되나?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주식회사는 유한책임 사원제도입니다. 유한책임이 뭐냐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 있죠. 이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이 뭐예요? 주식 구입한 금액이죠. 거기에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누가 다 손해봐요? 은행이 손해보는 겁니다. 은행이 함부로 돈 빌려주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그 엄연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금융은 자금의 조달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서라든가 채권을 발행하는 그러한 형태의 금융을요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금융이다. 그 다음에 자 돈을 출자받으면서 지분증서라든가 주권을 발행하는 그러한 형태의 금융 이걸요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분금융. 그래서 채권과 주권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채권은 돈을 빌리면서 돈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는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유가증권인데 비하여 주권은요. 소유자의 몫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주인의 몫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어머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할 내용은 딱 이 부채금융과 관련된 큰 틀을 갖추는 겁니다. 부채금융은 돈을 빌려주는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자 빌려줄 때 맨 먼저 어느 정도를 빌려주려고 하냐. 은행 입장에서 무턱대고 막 빌려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출 가능 금액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가 이런 감안해서 이제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돈 빌려줬겠다. 그러면 자, 이 5%로 해서 돈 빌려줬는데 나중에 한 3, 4년 지났더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화폐 가치가 막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를 그대로 받는다면 은행이 손해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은행은 손해 안 나려고 하겠죠. 이런 거를 이자율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가. 이자율의 조정 여부와 관련된 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돈을 빌려줬는데 1억을 빌려줬는데 너 만기에 한꺼번에 갚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쪼개서 갚아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쪼개는 것도 처음에는 조금 갚고 시간이 갈수록 많이 갚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처음에는 많이 갚고 나중에 갈수록요
적게 갚으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부채금융 중에 제일 좀 까탈스러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거 뭐냐면 대출채권의 유동화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동화 제도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돈 한 번 빌려주고 나면 10년이고 30년에 걸쳐서 받을 채권인데 돈 누구한테 빌려주면 근데 요거를 누구한테 당장 팔게 되면 바로 돈이 생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장래 받을 채권을 당장 현금화시키는 걸요 유동화시킨다 이입니다. 유동성이 강한 현금으로 바꿔치기 하는 걸요 유동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게 이제 그래도 잘 까탈스러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분금융과 관련돼서는 어떤가요? 네, 그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다. 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틀은 요겁니다. 큰 틀은 요건데 여기서 이제 사이드에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사이드에 있는 내용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주택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게 사이드에 있는 내용 묶어서 한 6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걸 공부하기 전에 이거 항상 틀을 좀 갖추면서 지금 뭘 공부하냐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몇 가지 그 상식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서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자, 아직은 잘 모르니까 204페이지 보시면 그 부채금융과 관련돼서 부동산 관련돼서 부채금융 이슈가 있는 거죠. 부동산과 관련돼서 내가 아파트 구입하려고 돈 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자, 부채금융을 하는 겁니다. 이때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금융 중에 채권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박스에 보니까 204페이지 박스에 부채금융의 네 번째 줄 보시면 자, 이 그 부채증권에는 부동산 관련된 부채증권에는 저당담보증권인 MBS라든가 자산담보증권인 ABS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공부할 겁니다. 이런 거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런 내용을 이런 채권도 발행하고 있구나. 그다음 오른쪽 볼게요. 지분금융과 관련돼서는 네 번째 줄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라든가 아니면은 부동산 신디케이션 그리고 조인트 벤처 있죠. 얘네들은 이제 그 돈을 조달하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내용 일단 오늘 아니고 일단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니까 일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분금융 형태다 이렇게만 아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하기 전에 몇 가지 상식적인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출발해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금융의 서설이다에서 부동산 금융은 어떠한 기능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기능 하겠네요. 일단 주택거래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이 그러니까 대출이 원활해진다면 아니면 돈을 빌리기가 수월하다면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건설업체에도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거래가 아주 좋아질 수가 있겠네요.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가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3억인데 3억짜리를 그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그 힘들죠. 그러니까 집 구하는 게 힘든데 때마침 은행에서 한 2억 5천만 원 빌려주겠다입니다. 그럼 내 돈 한 5천만 원 있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축의 유도 및 주택자금 조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억짜리인데 자, 이 3억을 모으려면 10년을 걸린다 쳐볼게요. 회사 다니면서. 근데 10년이 지나서 또 이 주택가격이 6억이 됐습니다. 그럼 또 10년 또 기다려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뭐하러? 이거 뭐 계속 물가를 올리는데 뭐하러 예금하냐? 그냥 안 사고 그냥 전세나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빌려준다. 그러면 내 돈 얼마만 있으면 돼요? 5천만 원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5천만 원 말을 하려고 악착같이 뭘 할 수 있어요? 은행에다 예금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입주자 저축이다 이런 걸 통해서 주택 자금도 조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때로는 금융을 통해서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이다 그럴 경우는 주택금융을 좀 확대시킨 겁니다. 대출 좀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과열이다 그러면 주택금융 축소할 수 있죠. 대출 같은 거 안 해주겠다 그러면 많이 가라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의 안정을 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전월세 산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주거가 불안정하죠. 특히 달동네 같은 건 상당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누가 나가라고 하는 건 없겠죠. 내 집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거 안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부동산 금융의 원칙은 뭐 좋은 얘기 해놓은 거니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지 않는 내용들은 뭐 거의 안 물어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내용 있죠? 이런 거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206페이지 보시니까 부동산 금융의 분류다에서 자금의 수요자에 따른 주택금융의 분류다.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금융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뭘 알아보는 거예요? 뭐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거 알아보는 겁니다. 상식 알아보는 건데, 자 이런 얘기를 볼게요. 뭐냐면 그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이죠.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이기 때문에 자 부동산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토지도 있고 뭐 특수형 건물도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한다. 가장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게 그래도 주택금융입니다. 주택과 관련된 금융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겠네요. 가장 큰 범위라는 게 결국은 대출액이 가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주택금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이거 가계 대출 규모가 1,300조가 넘어갔습니다. 1,300조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제거나 1,300조이고 그리고 이 중에서 자, 이 주택담보대출 있죠? 제1금융권에서 빌려준 담보대출 규모만 해도 600조가 넘어갑니다. 600조 엄청납니다. 근데 거기다가 자, 제2금융권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보험사라든가 아니면 저축은행, 뭐 캐피탈 이런 데서 또 빌려간 것도 꽤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조 정도. 그래서 자,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체는 자기 돈 가지고 아파트 짓는 게 아닙니다. 거의 상당 부분은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죠. 거의 건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금융이 가장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한다 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분금융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부채금융 위주로 해서 자 주택과 관련된 금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 소비금융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요 주택개발금융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주택 소비금융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1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1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한테 한 7천만 원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주택 소비금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발금융은요, 개발금융은 어떤 건설업체가 땅은 있는데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축비를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주택개발금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때 주택 소비금융 같은 경우는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주택 있죠. 요거를 담보로 잡으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빌려준다 해서 저당대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당대부. 그 다음에 얘는 물론 땅은 담보로 잡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주된 내용은 이 건축비를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건축비. 그래서 땅 가격보다 건축비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축대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대부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대부, 대출, 융자, 일단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차이 나냐면 이제 아파트 구입할 때 돈 빌려줄 때는 보통 계약 기간이 장기입니다. 장기. 그러니까 한번 빌려주고 나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에 걸쳐서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 기간이 장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금리가 좀 낮습니다. 저리다 집니다. 왜 금리가 낮냐면 자 일단 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돈 안 갚는다 그러면 담보로 잡은 걸 받아 그 처분해서 회수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위험이 상당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따라서 이자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율도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극빈층들이 돈을 빌렸는데 150만 원 벌어서 150만 원씩 이자가 나가면 그 돈을 못 빌리는 거죠. 그럼 집을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극빈층들도 집을 사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거 좀 강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돈 빌려줄 때는 좀 싸게 빌려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고요 저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데 주택개발금융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건축 기간 동안에만 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 단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건물 짓는 기간 동안에만.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분양되면 분양금에서 회수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분양 안 되면 자 그러면 회수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분양 안 된 건 수두룩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위험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리라 하는 겁니다. 고리. 그 다음에 자 이 주택 소비금융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줄 때 무슨 찔끔찔끔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 7천만 원을 한꺼번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일시에 대부를 해주는 겁니다. 한꺼번에 대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해서 상환받는 식입니다. 쪼개서 분할해서 상환받는 이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개발금융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방에 이렇게 2천억 정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죠. 2천억 정도. 근데 이걸 한 방에 빌려주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이제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감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회수를 못할지 모른다 그러면 회수도 하려고 하고 막 이러겠네요. 그래서 이 감리를 통해서 계속 조금씩 빌려주는 겁니다. 찔끔찔끔. 그래서 이거를 단계별로 대부해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계별 대부해 준다. 그러다가 나중에 완공되면 자 뭐래요? 그 분양금에서 일시에 회수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일시에 상환받는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근데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 뭐 일시에 상환하려고 했더니 상환받으려고 했더니 분양이 안 되면 회수 못할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건물이 완공됐으면 그때는 사람도 애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해야 되죠. 이것도 건물이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제 보존 등기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했으면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저당대부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해서 회수하려고 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207페이지에 자 저당대부 형태에 따라서 재래적 저당이라는 게 있고 정부 지원 저당이라고 있는데 자 재래적 저당은 정부 지원이 없는 저당이죠. 이걸요 재래적 저당이라는 거고 정부 지원 저당은요 정부에서 뭔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정부 지원 저당이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 이 단기 금융이 아니라 장기 금융입니다. 장기. 그러다 보니까 돈 한 번 빌려주고 나면 그러니까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한다길래 최대 한 7천만 원 빌려줬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게 거의 금융기관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거의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얘는 20년, 30년 동안만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5년 뒤에, 10년 뒤에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소득자가, 이 빌려간 자가 나중에 회사를 그만둘지도 모르고 노숙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괜히 빌려줬다가 나중에 뜯길 염려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금융이라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것은 아주 초단기 금융입니다. 그냥 잠깐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얘들이 나중에 순이익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예측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기니까 자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은 주택의 담보대출을 자꾸 꺼릴 수밖에 없네요. 꺼릴 수밖에 없고 이자도 별로 낮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극빈층들은 집을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 달리 어떻게 정부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니네들 돈 좀 잘 좀 빌려줘라. 그래서 나중에 회수를 못 한다면 나중에 이제 경매 처분 같은 거 해서 회수를 못 한다면 예를 들어 담보 가치가 폭락하는 바람에 3천만 원이 회수됐다고 쳐볼게요. 경매 처분해서 3천만 원 회수했다. 그러면 손해 나는 부분이죠. 손해 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그 막 마음 놓고 빌려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보금자리론이라든가 나중에 할 겁니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빌려주는 금융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자 은행들의 위험을 자꾸 줄일 수 있는 방법 강구해 줍니다. 이런 거 답을 하고요. 정부 지원 저당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금융 같은 경우는 거의 금융공사에서 이런 걸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답을 한다고요. 정부 지원 저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금융이라는 게 있고 간접금융이라고 있는데 직접금융은 뭐냐? 이거는 자금의 수요자고 돈이 필요로 하는 자. 이거는요 자금의 이제 공급자입니다. 공급자인데 자, 이 수요자가 이제 공급자한테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조달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 같은 거 발행하는 겁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이러한 형태를요 직접 금융이다 이렇게 합니다. 직접 금융. 그러니까 자 누가 돈을 빌려줬는지 그 다음에 누가 주주인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간접 금융은 그게 아닙니다.
주택 수요자가 있고 얘는요 공급자가 있는데 공급자. 자, 요 사이에 이제 뭐가 끼냐면 금융기관인 은행이 일반적으로 낍니다. 은행이 껴갖고 우리 같은 사람이 은행한테 예금하는 거죠. 예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들은 이 자금을 많은 사람한테 끌어모아갖고 대출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금 받아서 대출해 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예금이자는 5%이고 대출이자는 8%다. 그러면 이 차이가 은행이 먹는 겁니다. 어쨌거나 자, 얘는 이자를 받아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자를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중간에 뭐가 껴있는 거라고요? 은행이 껴있는 금융을요, 이거를 간접금융이다. 이렇게 합니다. 간접금융. 그러면 자금의 수요자가 분명히 돈을 조달하긴 했는데 이거를 누구 돈을 조달했는지 그 다음에 이걸 알 수 없는 거죠. 은행에서 끌어모은 걸 가지고 빌린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뭐라고요? 간접금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제도권 금융과 비제도권 금융 이렇게 있는데 제도권 금융은 그야말로 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있죠. 이라든가 뭐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걸 뭐라고요? 네, 이런 회사들은 자, 이 그 보험회사도 돈도 빌려주기도 하죠. 이런 회사 이렇게 얘네들은 돈을 빌려주는 게 주업으로 하는 거 있죠. 돈을 빌려주는 게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관들에서 빌려주는 거 있죠. 이런 걸요 제도권 금융이라는 겁니다. 돈 빌려주는 게 주업 아닙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빌려주는 금융을요 제도권 금융이다 해줍니다. 근데 비제도권 금융은 어쨌거나 자, 이 제도권 금융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인데 자 7천만 원 전세가 들어가 있답니다. 전세금이 7천만 원 있는 상태에서 내가 구입할 수 있죠. 자, 내가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돈은 3천만 원만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 구입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쨌거나 그럼 그러니까 이 7천만 원은 그 끼고서 빌린 거 그러면 7천만 원은 나중에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돌려줘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세입자한테 7천만 원 어떻다고요? 빌린 겁니다. 빌린 거예요. 빌린 거.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돈 빌려서 구입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려서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 또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자를 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신 이자 준 대신 여기서 거주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이라는 것은 세입자한테 뭐라고요? 돈을 빌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빌린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금융 아닙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내 집이 있는데 내가 전세를 놨다. 그러면 이 전세 보증금 있죠? 이 전세 보증금은 일종의 세입자한테 빌린 돈입니다. 빌린 거니까 빌린 것도 일종의 금융이라는 얘기죠. 다만 이거는 제도권 금융이에요. 제도권 금융 아니에요? 제도권 금융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주택 선분양은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미리미리 계약금, 중도금 막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완공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 막 돈을 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건설사한테 돈을 빌려준 겁니다. 일종의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완공되면 뭘로 받아요? 아파트로 받는 겁니다. 잔금 치른 다음에 나머지를 뭘로 받아요? 아파트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빌려준 겁니다. 다만 이거는 빌려준 거면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냐면 이거 선분양이라 하는데 선분양의 경우에는 자, 뭐가 낮아요? 분양금이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완성된 것보다는. 그래서 그걸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자를 못 받는 겁니다. 싸게 구입하는 바람에 그 이자를 못 받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자, 끊었다 해보겠습니다.